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민법 신희영 교수입니다. 시험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들 중에서 한 50문항 정도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 이슈가 될 만한 것들 한 50문항만 추가적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현장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해설 강의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해설 강의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이렇게라도 좀 해설 강의를 하고자 했던 제 성의를 생각해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볼게요. 의사 무능력자 갑은 그랬습니다. 자, 의사 무능력에 관해서 최근에 여러 시험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동형 모의고사에서 다뤘었죠.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 갑은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차용금을 전부 수령을 했습니다. 자,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갑의 특별 대리인 병. 여기서 갑의 특별 대리인 병은 갑의 법정 대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입니다. 갑의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축 위반이 될 수가 없죠.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자, 이거는 지금 답이 들어가겠네요. 신의축 위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효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고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의사 무능력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에 아무런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판례도 또 학자들도 전부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다라고 하는 데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또 니은에 갑의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에 무효가 됐으면 갑은 선악 불문하고 을에게 그 현존 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자,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의사 무능력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우리 판례가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무효고 그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라서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돌려줘야 되는데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에 있어서는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를 그대로 준용을 해서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 최근에 봤던 동형 모의고사에서 현존 이익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래서 뭐 학생 물체 잔치다. 학생 물체 잔치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포함하고요. 이 잔금에 포함되는 것이 이 의사 무능력자가 그 수령한 돈을 제3자에게 대여했을 때 그 대여금 채권 있죠. 이 대여금 채권도 현존 이익으로서 자, 여기 을은 그 대여금 채권을 양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마 동형모의고사에서 공부했을 겁니다. 또 갑이 수령한 차용금을 모두 소비했다. 모두 소비했으면 현존 이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을은 갑이에게 그 이익이 현존한다는 사실을 증명 책임 부담한다. 받으려면 증명해라가 아니라 이때는 갑이 갑 측에서 스스로 반환할 채권이 없다라고 하는 걸 반환할 현존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반환 의무를 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존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현존 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제한 능력자 스스로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의사무 능력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의사무 능력자에 관해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성년 의견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답이 2번이죠. 가정부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성년 의견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온 건 4번 지문 때문에 그래요. 특정 후견은 특정 후견 심판과 관련된 거예요. 자, 특정 후견은 특정 후견 심판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종료 심판 없이도 종료한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 성년 후견에 관한 설명인데 왜 갑자기 특정 후견이냐라고 하는데 이 특정 후견이든 한정 후견이든 전부 다 용어는 법정 후견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모두 다 포함하는데 여기서 이 지문을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이 지문은 우리 시험에도 아직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올 때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답은 2번이지만 여러분이 더 집중해야 될 건 이 4번 지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사단법인 A의 대표이사 갑이, 그러니까 법인 A가 있고 그 대표이사 갑은 법인의 대리인의 지위를 갖게 되네요. 그래서 을과 A를 대표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A의 재산이다, 그런 얘기죠.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자, 매매 계약 체결하는 것이 갑과 A의 이익 상반 사항이다. 그럼 이익 상반액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갑은 A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이때는 특별 대리인이 선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다. 자,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갑이 A를 위하여 매수인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수령을 했다. 이때 A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을이 매매 계약을 유효하게 해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는 갑은 지금 대리인이잖아요. 본인인 A가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해야 되죠. 네, 틀렸고요. 만약 A가 정관에 갑의 매매 계약에 관한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지금 법인이라고 했습니다. 두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 A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을에게 그 대표권 제한 사실로서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죠.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았을 때는 선악불문하고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보증계약은 요식계약이다. 자, 이것도 쉬운 내용인데 요 지문 때문에 제가 가져온 겁니다. 보증계약은 요식계약 맞습니다. 자, 증여계약은 낙성,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고요. 자, 무상이죠. 무상계약이에요. 편무계약이면서 무상계약이고 낙성계약입니다. 채무면제, 그래, 채무면제도 일종의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로서 준물권행위에 해당합니다. 처분행위는 당사자 간의 여러 가지 채권 채무를 마무리하는, 종료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유언은 생전행위가 아니라 사후행위입니다. 사후행위냐 생전행위냐라고 하는 건 언제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그래서 행위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후행위로 봐야 되고요. 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맞죠? 이 채무자의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조건기한 붙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갑은 을과 통정허위 표시로서 대출약정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을에 대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갑하고 을이 통정허위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장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서 얘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채권이 아니고 가장채권이에요.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는 거 다 골라라 라고 하는데요. 자, 병이 대출약정과 관련 갑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포괄승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을은 병에게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 그렇죠. 을은 갑에게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위를 승계했으니까 포괄승계했다. 그럼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대출약정이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요 지문도 아마 좀 생소할 겁니다. 요건 이제 포괄승계로 보는 거예요.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요. 그 다음에 갑의 일반 채권자 정이 대출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여기서 갑의 일반 채권자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요 대출약정이 가장채권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제3자가 되겠네요. 가장채권을 가압류했다. 그런 선의의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생겼네요. 위와 같은 말을 믿은 것이 정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을은 정에게 대출약정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제3자 선임은 충분하고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과실이 있더라도 제3자는 보호받는 제3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맞았고요. 그 다음에 갑에게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파산관제인 무가 대출약정이 통정허위 표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러는데 파산관제에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선의의 제3자로 취급해야 됩니다.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다른 채권자들을 위해서 선의의 제3자로 해서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파산 업무 진행해야 돼요. 알았든 몰랐든 무조건 선의의 제3자로 하자라고 수업 시간에 좀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파산 채권자 중 일부가 선의더라도
을은 무에 대하여 대출 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무조건 선의의 제3자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파산 채권자가 5명인데 이 중에서 3명은 가장 채권이 되는 걸 알았고 2명이 몰랐다. 그럼 이 2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산 관계는 무조건 선의의 제3자로 취급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사정 변경으로 소멸했다. 자, 착오로 인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에 해당해야 되죠. 그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이 그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정 등으로 사정 변경으로 불이익이 소멸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중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는 신의 측에 의해서 제한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취소권 행사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과실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한 후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의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과실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한 후 취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중과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과실만 있다는 얘기잖아요. 의사표시를 취소했으니까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겨도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신뢰이익은 손해배상을 일종이죠.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고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하려는 자는 자신의 착오가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되는데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하려는 자는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만 입증하면 되는 거죠. 중요 부분에 관한 것만 입증하고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취소 못하게 하려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는 거고요. 자, 법률에 관해서 경과실로 착오가 있었답니다. 그럼 표의자는 그것이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도 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아닙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 부분에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중과실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취소하게 되면 상대방이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는 경과실이라고 하는 말도 나왔고 또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면 일단 취소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전문가의 진품 감정서를 믿고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전문가의 말을 믿었다. 그럼 무조건 중과실 없는 걸로 하자고 했죠. 자, 믿고 이를 첨부해서 서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서화가 위작임이 밝혀졌다. 손해 엄청나게 크게 생겼네요. 그럼 매수인은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 이외에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아니죠. 취소할 수 있다고 해야 되죠. 하자담보 책임과 착오에 의한 취소는 서로 병존하는 겁니다. 병존적으로 경합하는 겁니다. 또는 그렇죠.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과 착오는 서로 제도적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이 약간 좀 의미를 바꿔서 이렇게 문제가 좀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뭐 이해 못할 건 없는데 그래도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제 문제를 뽑아봤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인데 이번에 이제 옳은 거 한번 보죠. 신의칙상 고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신의칙상 의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의칙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에게 고지에서 상대방의 이익이 깨지지 않도록 배려해 주라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미 알고 있는 자에까지 고지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계약이 제3자에 위법한 사기로 체결이 된 경우에 표의자가 제3자를 상대로 사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계약 자체를 취소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고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척기간이죠.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라고 하는 제척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지문은 또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이 같은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습관적으로 내는 지문들이 몇 개씩 있습니다. 그
그다음에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 이 소송행위는 공법상행위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박을 이유로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공법상행위는 언제나 표시한 대로 유효입니다.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상품의 선정 광고에 다소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경우 여성의 화장품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것이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다면 이건 기망성이 결여된다는 얘기는 기망행위를 보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지문 굉장히 길죠. 자, X토지의 소유자인 갑이 사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이분이 사망을 했대요. 사망을 하고 그 자녀 을과 병이 갑의 지위를 상속을 했습니다. 상속을 받았는데 공동으로 상속했어요. 그런데 병은 을의 예전 범죄 사실을 사법당국에 알리겠다고 을을 강박을 해서 그래요. 여기서 여기 강박을 했다는 거죠. 강박을 해서 X에 관한 을의 상속 지분을 병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을 강박에 의해서 증여의 의사표시가 있었네요. 체결했고 그 직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불안에서 벗어난 을은 그래요. 지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 사정을 전해들은 정에게 그렇습니다. 정에게 그 부동산을 다시 이제 양도하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요 상속을 받은 건 빼버리고 요 둘 사이로 보면은 자, 을이 강박에 의해서 병과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래서 이행해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죠. 그런데 그 부분을 정에게 다시 양도했다. 그럼 이건 이제 이중매매인데 얘는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적극 가담했다는 얘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에게 X에 관한 상속 지분을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맞춰주고 지금 몇 년이 지났답니까? 5년이 지났다 그런 얘기예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5년이 지났다면 지금 추사만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휴소권의 제척기간은 지나버렸죠. 그래서 을과 병의 증여 계약은 공소 양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다가 아니라 이 증여 계약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가 될 수 있는 행위죠. 그 다음에 을과 병에 대한 증여계약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도 아니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자, 을과 정 그래요. 제2매수인에 해당하는 정의 매매계약은 공소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가 될 여지는 있지만 무효는 아니죠. 만약에 여기서 정이 적극 가담했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적극 가담이란 말이 지금 없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을은 강박을 이유로 병과의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죠. 이미 몇 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중에 먼저 도래한 3년이 지났어요. 그럼 취소권이 지났기 때문에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제척기간이 도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증여계약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증여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척기간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증여계약은 유효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조금 특이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취소권의 행사와 관련돼서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를 이렇게 지문 가지고 만들어낸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 시험과는 패턴이 조금 다르죠. 이게 이제 행정사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임의 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틀린 거 모두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부동산 매도 해당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에 계약을 소멸시킬 대리권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자동차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의 자동차를 스스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무권대리죠.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지만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 한 일단은 무권대리입니다.
그럼 그 매매계약은 물권대리로서 유동적 무효다. 일단 맞았습니다. 표현대리 여부는 나중에 따지고 일단 물권대리로서 유동적 무효에 해당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럼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은 빠진 거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은 빠진 거. 그럼 이게 답이겠네요. 디귿 리을 볼 필요도 없고요. 통상의 오피스텔 분양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그랬습니다. 오피스텔 분양에 관한 대리권은요. 대리권은 사무처리 주체가 굉장히 중요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묵시적인 승낙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래서 디귿도 맞는 내용이고요. 원인된 계약관계가 종료되거나 수권행위가 철회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대리권은 소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미 종료됐지만 수권행위가 철회되지 않았다면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계약관계, 원인, 내부적 기초관계 얘기하는 거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거나 수권행위가 철회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대리권은 바로 소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갈게요. 자, 갑은 친구 을로부터 병소의 X 토지를 매수할 대리권을 수여받아 을을 대리해서 병과 X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요 문제도 좀 특징적인 게 본인을 을이라고 하고요. 상대방을 병이라고 하고 대리인을 갑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사 문제예요. 행정사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잘 냅니다. 이건 뭐 갑을 병으로 그냥 엮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요나마 여기서라도 조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소심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1번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을의 착오가 있다면 갑에게 착오가 없더라도 을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대리행의 하자 여부는 전부 다 대리인 갑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갑에게 착오가 없다면 본인에게 착오가 있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자, 1번이 바로 틀려버렸네요. 또 갑의 사기로 병이 매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갑이 사기를 쳤다? 그럼 누가 쳤다는 얘기예요? 갑이 대리인이 사기쳤다 그 얘기죠. 매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자, 을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병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의 사기는 본인이 직접 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죠.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병이 이중매매를 했고 위 매매계약이 제2매매인 경우에 갑이 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즉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계속해서 대리인이 그럼 본인이 직접 적극 가담한 거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고요. 매매계약이 을에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궁본 경무대 얘기하는 거죠. 경솔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갑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을이 아닌 갑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병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에 계약을 소멸시킬 대리권까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 되겠고요.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미성년자 갑은 자신의 자전거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자전거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갑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갑은 계약을 취소하면 그가 악의인 경우에도 현존이익 한도내에서 상환 책임이 있다. 그렇죠.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현존이익만 상환하면 되는 것이고 갑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죠. 추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추인은 성년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하지만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갑의 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그렇죠.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직권조사 사항이다라고 하는 게 맞는 지문이에요. 또 병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하는 경우에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아니에요.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됐다는 얘기는 제한 능력자가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제한 능력자가 되면 법정 대리권은 바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갑의 추인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래서 갑의 취소권은 그래야 돼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다라고 하는 제척 기간에 걸립니다. 소멸시효 기간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잠깐 봤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은 특약이나 법률행위 성질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 지문이거든요. 여기서 기한 이익은 그랬습니다. 여기 잘라야 되죠. 특약이나 법률행위 성질로 분명치 않은 경우 그랬는데 여기서 기한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기한 이익의 상실 사유 있죠. 기한 이익의 상실 사유는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인 거예요. 상실 사유는 이거는 채권자를 위한 것이고 그렇죠. 기한 이익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해 준다. 요거 두 개 혼란스러울까 봐 집어넣은 겁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게 한 때는 기한 이익 주장하지 못한다.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그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 권리 보호 규정 중에 하나네요. 148조, 149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2024년 12월 행정사 시험에 응시해서 최종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준다. 그렇죠? 뭐 행정사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럼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다라고 했고요. 좋습니다.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야 되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대여금 채무의 이행 지체에 따른 확정된 지연 손해금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받은 때의 의미는 이행해라라고 하는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행 청구를 오늘까지 갚아라라고 했으면 오늘 24시가 오늘의 만료일이거든요. 이날은 다음날 0시하고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0시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행 청구를 받은 때는 이날 24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이 6월 중순인데 7월 1일까지 갚아라. 그럼 7월 1일 24시가 이행 청구를 받은 때고 그럼 지체 책임은 그 0시부터 발생한다. 그래서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지명채권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 양도 사실을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맞는 지문이고요. 조건 붙일 수 있어요. 승낙도. 그래서 내 채무를 어떻게 해서 뭐 이자를 감해주는 조건으로 승낙하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할 수 없다. 이게 틀렸고요.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 같이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권이 자동 채권으로 상계될 때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변제기는 그래요.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권의 변제기가 언제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상계 의사표시한 시점이 아니라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예요.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이 성립한 때 또는 발생한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부터 변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상계 의사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 내용의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므로 묵시적인 의사표시나 묵시적인 약정으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불교식행위이기 때문에 명시묵시 다 가능한 것이다. 당사자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붙인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봐야 되죠. 추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지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갑은 의뢰대하여 2023년 10월 17일을 변제기로 하는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돈 빌려줬대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맞는 겁니다.
자, 갑이 을을 상대로 2023년 12월 20일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답니다. 재판상 청구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소가 취하가 됐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재판상 청구의 효력은 없어지지만 6월 이내에 다시 강력 조치를 한 때, 즉 최고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월 이내에 강력 조치로서 다시 재판상 청구하게 되면 최초 재판상 청구한 때로부터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았고요. 그 다음에 갑이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그렇죠. 채권 양도할 수 있죠.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은 채권이 양도됐으니까 앞으로는 나에게 변제하지 말고 양수인 병에게 변제해라 라고 통지해 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채권은 양도가 된 거예요.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2023년 12월 20일 병이 을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이건 재판상 청구했다는 얘기예요. 대항 요건은 없어도 소를 제기했다는 얘기는 채권 행사한 겁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췄던 갖추지 않았던 일단은 채권자가 됐기 때문에 채권자로서 소를 제기한 것이고 민사소송이라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봅니다. 여기도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이 을을 상대로 2023년 12월 20일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4년 4월 20일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 진행해야 되죠. 이건 뒤에 가서 소멸시효에서 한 번 더 볼 겁니다. 14번에서 한번 보셨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 한번 볼 건데요.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이 된 2023년 4월 20일부터 다시 진행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답은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이 잘못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불확정 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다 라고 하는 것.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부당이득이 왜 생겼어요? 부당이득이 성립한 때로부터죠. 생긴 때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 도래를 안 때가 아니라 부당이득이 성립한 때, 즉 부당이득이 생긴 때부터죠. 또 정지조건부 권리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런 거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 한 때, 또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자, 여기 2번 지문 때문에 가져온 문제예요. 내용은 쉽지만요.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가장 긴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갑이 연예인 을에게 물건을 공급한 경우에 갑의 물건 공급 대금 채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건의 공급으로 인한 대금 채권은 1년짜리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죠. 둘 다 상인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도 이거에 대한 질문도 참 많아요. 아무 얘기 없이 상사 채권이다. 그 다음에 상거래로 인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없으면 그냥 무조건 민사채권으로 보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자, 혼자서 자기의 뇌피셜이라고 하죠. 뇌피셜로 자꾸만 판단하시고 뭔가 이상한 판단하시면 시험에 가서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의 동산을 을이 사용한 경우에 사용유채권, 이것도 동산의 사용유채권이니까 1년짜리고요. 또 갑 교사의 강의를 을이 수강했다. 수강유채권도 1년이에요.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 매매대금 채권, 이건 일반 채권이니까 10년이죠. 생산자 갑이 을에게 생산물을 판매한 경우에 생산물 대금 채권이다. 이건 3년짜리죠. 상인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상거래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면 상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명시를 반드시 하고요. 또는 상사채권이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년짜리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들이 예외적으로 많이 이렇게 나열이 돼가지고 한번 가져와 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소멸시효 중단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서 채권자가 응소해서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렇죠. 이렇게 응소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재판상 청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지문도 잘 나옵니다. 자,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승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판결문이 이미 나왔네요.
그 판결상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가 아니라 허용될 수 있어요. 민사 소송이기만 하면 그 소송이 형성 판결이 됐든 이행 판결이 됐든 여기서 보듯이 확인 판결이 됐든 즉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확인해주는 판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소를 제기했다라고 하면 이 또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 그래 상속재산 6개월, 그다음에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화해 신청인이 1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맞습니다. 다 맞고 지금 2번만 틀렸죠. 그다음에 천재 기타 사변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2번에 있는 지문 요거 하나 하고 1번에 있는 지문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8번. 자, 우리 17번하고 똑같은 내용이 하나가 나왔죠. 응소로 인한 시효 중단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 피고가 즉 채권자가 응소해서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이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그때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물상 보증인이 제기한 요건 이제 17번 문제 1번 지문을 좀 참조하시고요. 자, 물상 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청구소에 응소한 채권자 겸 저당권자의 행위는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왜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냐면 보증인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보증채무에도 미치지만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고 해서 주채무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이 되면 새로이 진행한다. 그래서 우리 앞에 14번에 디귿 지문이 있었죠. 그 디귿 지문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 효력은 가압류 신청한 때로 소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 결정이 되면 가압류 신청한 때로부터 가압류 자체가 권리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급해서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요거 우리 앞에서 봤던 14의 니은에 있는 지문이에요. 박스에 14 니은에 있는 지문인데 요 내용도 최근 여러 시험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가 모의고사에도 냈고 동영 모의고사에도 냈고 확인학습 전범위 확인학습에도 문제를 냈던 겁니다.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가겠습니다. 갑이 을소유 X 토지에 권은 없이 Y 건물을 신축해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토지 소유자는 갑이에요. X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여기에 을이 건물을 지었답니다. 을이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 이름이 이제 Y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해가 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찾아볼 텐데요. 자, 을은 Y를 관리하는 갑의 직원 A에게 여기서 갑의 직원 A는 점유 보조자죠.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요. 갑이 법인인 경우에 을은 갑의 대표이사 B 개인에게 X의 반환을 청구해서는 안 되죠. 항상 상대방은 누가 돼야 돼요? 법인이 돼야 되죠. 또 을이 갑에게 X 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한 경우에 을은 갑에게 Y에서 퇴거할 것을 여기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이게 비록 미등기 무단 불법 건물이다 하더라도 신축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요구하는 건 모르겠으나 철거를 구할 수는 있어도 퇴거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이 미등기인 Y를 병이 매수하여 인도받았다면 을이 지금 병에게 양도했고 병이 매수해서 인도받아 가지고 있대죠. 그럼 이때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가 되는 거죠?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은 병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4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은
갑에 대한 X의 반환 청구권을 유보하고 X의 소유권을 정에게 양도할 수 있다. 아니죠. 물권과 분리해서 물권적 청구권만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등기에 의해서 추정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등기에 의해서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 등기에 추정적 효력이 있었죠. 등기에 추정적 효력은 일정한 적법이 추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적법이 추정이 되느냐라고 해서요. 일단은 물적 효력으로서 5가지가 있었죠. 뭐 인적 효력은 보지 않겠습니다. 물적 효력으로서 절차, 대리권, 권리, 원인,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된다. 그게 절대 권원불이다. 그래서 등기부의 등기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대리인이 개입했으면 대리권도 또 등기 내용, 즉 등기 내용이 권리에 관한 거겠죠. 그 내용도 적법한 것으로. 그 다음에 원인도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면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 있죠. 이 표제부라고 하는 건 이 건물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면적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사실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의 요약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표제부는 추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2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갑이 을소유 X 도자기에 관해서 무단으로 병에게 질권을 설정을 해 주었고 병은 질권의 선의 취득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선의 취득 대상은 자, 소유권과 질권이라고 했죠. 보통 선의 취득은 소유권 가지고 많이 내는데 이건 질권 가지고 냈기 때문에 좀 문제가 특이해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거는 감정평가사 노무사 시험이거든요. 금년 노무사 시험의 기출 문제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자, 병은 평온 공연하게 X 점유를 취득했어야 된다. 그렇죠. 선의 취득이 인정이 되려면 평온하고 공연하게 취득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은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자신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판례가 무과실만 증명해도 된다는 판례도 있고요. 선이 무과실 모두 다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일단 맞는 지문으로 취급해야 됩니다. 또 3번에 병이 갑의 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선이었다면 질문을 인도받을 때 악이더라도 병의 선의 취득이 인정이 된다? 아닙니다. 자, 언제까지 선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야. 계약을 먼저 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았다. 그럼 인도받을 때 물권행위가 완성이 될 때예요. 아니면 목적물 먼저 인도받았고 이후에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계약시죠. 그래서 물권행위가 완성이 될 때까지 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병이 X에 대하여 갑이 직접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점유를 취득했다. 이건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자 얘기하는 간접 점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점유 개정이라고 했었죠. 점유 개정에 의해서는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병과 질권 설정 계약을 취소했다. 일단은 선의 취득이 인정이 되려면 유효인 계약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약이 취소가 되면 유효가 뭘로 바뀌어버립니까? 무효인 계약이 돼버려요. 그래서 선의 취득이 인정될 수가 없다라고 해서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노무사 시험 문제답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부합에 관한 설명이에요.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특이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가져본 겁니다. 자, 부동산에 부합돼서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즉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했으니까 다른 권리도 다 소멸하는 거죠. 부합한 동산 간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라고 하죠. 그럼 특약이 없는 한 동산 소유자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이거 맞습니다.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합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요.
자, X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 임차인이 승낙만 받아서 그래서 토지가 있는데 토지는 X 토지랍니다. X 토지의 소유자를 갑이라고 하고 임차인 Y 토지에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서 갑의 승낙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 제3자 을이 여기다가 수목을 심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나무를 잔뜩 심었답니다. 자, 이 을은 토지 사용권한 없이 지금 수목을 심은 자야. 그럼 수목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속하느냐? 갑에게 속해야 되는 거죠. 이게 농작물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토지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서 제3자가 X에 수목을 심은 경우에 그 수목은 X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3자가 식재한 수목임을 알지 못한 X의 양수인은 그 수목을 벌채할 수 없다.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잠깐 실수를 했는데 X에 부합된 거예요. 이게 농작물하고 다른 겁니다. 농작물이 아니고 수목입니다. 농작물은 권한 없이 식재한 경우에도 수확기에 있으면 경작자 소유라고 하지만 수목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수목에 대해서 임목 등기가 있다든지 명인 방법이 있지 않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그냥 부합되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권을 양수한 자가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타인의 권한에 기하여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이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됐다. 그러면 일부분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 배제 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이미 부합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구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철거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파괴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증축 부분이 축조 당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해서 건물에 부합된 후 그래요. 이 건물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건물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권리의 객체성을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구조 변경 등으로 독립성을 갖추게 됐다. 이 경우에는 본 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이 됐다라고 하는 거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물건의 소멸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예요. 자, X 토지의 갑이 1번 저당권, 을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병이 X 토지에 가압류를 한 후 그랬습니다. 요걸 한번 빼고 먼저 한번 볼게요. 을이 X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을의 저당권은 보존할 필요가 없어요. 갑의 저당권은 보존할 필요가 있지만 을의 저당권은 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의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병이 X 토지를 가압류했다는 얘기는 을의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을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서는 안 된다. 자, 유치권자가 유치권이 성립한 후에 이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그런데요. 자, 이것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유치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로 배제 특약할 수 있어요. 유치권에 배제 특약이 있었는데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한다.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법리에 의해서 유치권이 성립한 이후에 그를 포기하기로 특약을 했다. 그럼 이게 배제 특약이죠. 그러면 현재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점유까지 반환해야 소멸한다. 이게 틀렸어요. 포기하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점유를 반환하지 않아도 유치권은 소멸한 겁니다. 또 점유권과 소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서 소멸한다. 좋고요.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경우에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존재하는 주택의 대항력을 갖춘 그래요. 뭐 후순위 저당권이 선순위 됐든 선순위 저당권이 됐든 관계없습니다. 어떤 순위에 의하든 경매가 이루어지면 선순위 저당권이든 후순위 저당권이든 다 소멸하게 되는데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고 우선 변제권만 갖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대항력을 주장하는 걸 언급하고 싶어서 후순위 저당권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경매 실행으로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한다. 좋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X 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갑을병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이에요. 감정평가사 시험이고 노무사 시험에도 3분의 1씩 공유하는 이런 내용이고 이분은 아마 3분의 1씩 공유하는 걸로 문제를 참 잘 내는 것 같습니다. 습관이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4번 문제 3분의 1씩 공유하는 갑을 위한 법률관계에 관해서 옳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갑이 을과 병 동의 없이 X 토지 중 3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대요. 자, 우리 공유물의 사용 수익 방법은 과반수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반수가 안 되고 3분의 1밖에 안 되는 자가 자기 스스로 사용 수익 방법을 정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 을은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분권 행사 일환으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즉 과반수가 넘었네. X 토지를 매도했다. 매도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력은 병의 지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갑과 을의 지분에만 미치는 것이고요. 정의 X 토지를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 갑은 X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보존 행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보존 행위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지분에 한하여 이게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지분 포기는 의사표시죠. 을과 병이 이전 등기를 해야만 갑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왜요? 법률 행위에 기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병이 1년 이상 엑스토지의 관리 비용을 분담하지 않았다면 갑과 을은 병의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대가를 변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연이어서 다른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도 여기 갑과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갑을병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둘 중에 한 문제는 우리 앞에서 봤던 24회 문제 아니면 25회 문제가 하나는 감정평가사 시험이고 하나는 노무사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늘 이렇게 보면 3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참 잘 줍니다. 이번엔 공유물 분할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건데 갑은 을과 병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 동의 없이 공유물 분할 청구는 가능해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분할 청구는 가능해. 하지만 분할 절차에는 반드시 전원이 참석해야 되는 거고 청구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갑을병이 3년간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했답니다. 이거 유효죠. 불분할 특약이다라고 해서 최장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서 분할금지 특약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유물 분할의 소에서 법원은 X를 갑의 단독 소유로 하고 을과 병에게 지분에 대한 합리적인 가액을 지급하도록 이게 가격배상이죠. 가격배상 방식으로 분할을 명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격배상 방식이다. 그 다음에 갑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유물 분할이 돼도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X 전부에 관하여 종전 지분 외에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갑을병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으나 분할 협의에 따른 지분 이전 등기에 협조되지 않고 있답니다. 그럼 다시 분할 해소를 제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행 또는 확인 해소를 제기해야지 공유물 분할 해소를 제기를 다시 할 수 없어요. 공유물 분할이 소송을 통해서 분할되는 경우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협의가 성립됐는데 협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50문제 중에서 절반 왔어요. 절반 왔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끊었다가 26번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